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 몽골의 오고타이 객한, 그러니까 오고타이 칸과 구유쿠 칸의 통치기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몽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를 고려의 인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이가 사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그 시절의 고려의 왕은 계속해서 고종이고 몽골은 오고타이 객한, 그러니까 오고타이 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구유쿠 칸까지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좀 차갑고 객관적으로 약간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려와 몽골의 강화 수립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쾌거에도 불구하고 귀주성에서 계속 농성 중이던 음력 11월 몽골군은 개경의 외곽까지 진출해가지고 약탈과 사륙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개경의 4개문 바깥에 진을 친 다음에 흥왕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정은 이제 완전히 핀치에 몰려서 몽골군 진영으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화친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귀주성에서 계속해서 몽골에 대한 항쟁이 이어지게 되고 살리타이가 계속해서 항복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귀주성의 성주 박서 장군이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가니까 고려 측에서도 계속해서 박서한테 항복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한 달에 걸친 항복 권유가 계속 이어진 다음에야 귀주성의 성주 박서는 마침내 투항하게 됩니다. 귀주에서 항복을 결정한 상황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귀주의 항전을 보고 굉장히 큰 감화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귀주 인근에 있는 자주라는 지역의 자주부사 최춘명이었습니다. 이 최춘명은 고려 조정의 결정과는 반하게 항복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최의 입장에선 골치가 아프죠. 지금 강화협정을 다 맺어놨는데 귀주도 항복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사신을 계속 파견하면서 가까스로 지금 항복을 시켜놨는데 이 최춘명이란 놈은 또 항복을 안 한다고 하니까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의 위협이 아주 가시화된 상황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으면서 제추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에서도 묘사를 해드렸지만 이 제추회의는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무신정권의 수장 최이의 집에서 대소신료들을 모아놓고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국가회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저에서 이런 국가회의를 수행하다 보니까 최 씨의 입맛을 거스를 수가 없었고 결국에 최 씨 정권의 결정에 반하는 최춘명에 대해서 내려진 결정은 최춘명을 처형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국가의 중대사에 있어서 최악을 피하는 전략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중대사에 있어서 최악을 피하는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흔히 연구자들의 묘사에서 이 최춘명을 처형하기로 결의한 이 제추회의 결정은 몽골과의 강화에 대한 최이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최이의 의지가, 그 의지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의지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사적인 것에 가까운 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고려 내에 주둔하고 있는 몽골군에 의해서 정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나쁘게 말하면 최씨 무신정권의 안위라고 할 수가 있고 좋게 보면은 고려 왕실이 소멸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겠죠. 문제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충직하고 의로운 신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몬다는 겁니다. 목적 전도 현상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의 중책을 맡은 사람한테 그 역할을 다할 동기가 없다면은 국가로선 굉장히 참담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겁니다. 모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기 바쁠 테니까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인물들한테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최소한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식의 보상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국가 보훈의 차원에서 다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다시 자주부사 최춘명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춘명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몽골군이 고려 강화를 맺고 돌아갈 때까지도 항복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무신정권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끝끝내 이 최춘명을 처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처형하려고 하는 고려 조정을 막은 게 몽골 측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정권기의 고려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나라 전체가 국익을 위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아주 그런 기형적인 정치적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고려와 몽골은 강화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 이후에 고려에 대한 몽골의 처우가 어땠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몽골학자 하과라는 사람의 정리에 따르면은 예케몽고르루스, 그러니까 대몽골 제국은 자기들 영토의 통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확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전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직할령에 대한 정치체제 하나, 그리고 타문화권이었던 국가에 대한 통치 정책을 두 개로 들 수가 있는 건데요. 타문화권 국가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은 무력으로 상대국의 영토랑 권력 전체를 전부 뺏어가지고 자기들 아래에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통치 방식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들의 예를 들면은 금나라, 남송, 위구르, 호라즘, 그리고 페르시아의 일부, 뭐 이런 나라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영토나 독립된 권력을 그대로 남기고 몽골을 대변하는 기구나 사신들을 그 나라에 남겨가지고 그 나라가 독립권을 행사하는 와중에 몽골 측의 영향력을 그 나라 안에서 행사하는 그런 간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정 간섭 기구인 다루가치를 설치를 하고 일종의 종속 관계에 있는 그 나라가 몽골에 인지를 바치고 군사나 양식을 제공하고 또 몽골 측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역참을 설치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해서 경제적인 실익을 얻음과 동시에 몽골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은 어째서 고려에 대해서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고 왜 온건한 정책을 취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려와 하의를 맺은 상황에서 몽골의 살리타이는 3명의 사신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사신을 통해서 고려 조정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 몽골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 고려 측의 반응을 좀 떠보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의 최씨 정권은 넙죽 엎드릴 때라고 생각을 하고 대대적인 저자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을 위해서 먼저 연회를 베풀고 몽골 지휘부에는 뇌물을 전달을 합니다. 참 너무 무신정권의 방법 같아가지고 좀 씁쓸해지기도 하지만 뭐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군부랑 이 사신들을 만족을 시켰고 그리고 오고타이 칸한테 직접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최종 결정권자는 칸이니까 이 칸한테 사신을 파견해서 칸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려는 그리고 오고타이 칸을 설득하려는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때 파견된 게 조숙창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조숙창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함신진을 하루 만에 빼앗긴 함신진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배경이 있는 게 이 사람의 아버지인 조충이란 사람이 과거 몽골과 강동선 전투에서 형제의 맹약을 맺었던 그 조충이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몽골 측과 새로운 관계를 열었던 그런 외교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런 배경도 꽤 주요했는지 이 조수창이란 사람이 오고타이칸을 성공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강화를 통해서 고려는 자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조충이 오고타이칸한테 올린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정을 통해 우리 고려 북쪽에 근심거리였던 거란의 나라 동진국을 토벌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저고려의 비살은 고려와 전혀 무관한 일이며 저희 고려가 전쟁에 앞서 몽골의 사신 아투를 구금한 것 또한 그를 동진국의 사람으로 오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몽골어를 사용하는 것을 파악한 뒤로는 저희는 그를 즉시 석방했습니다. 고려의 몽골에 대한 항복은 이미 형제의 맹약 때 이루어진 것이니 이를 살피어 부디 너그러운 처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몽골은 이런 설득에 대해서 고려가 이제 다시 형제의 맹약을 준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려를 신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다른 나라와는 참 다르게
고려에 대해서 이상하게 인내심이 강하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시작했던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고려 같은 경우는 거란을 함께 토벌하는 명분으로 아주 좋은 관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첫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맺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자기들도 좋은 대우를 통해서 이 좋은 첫 관계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선전물로 고려를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들이 흡수하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빨리 우리의 편으로 거취를 정하면은 고려처럼 절멸을 피하고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선전을 했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몽골의 이런 패권주의적인 세계관은 모든 사람들을 칸의 지배에 복종하는 속민, 그러니까 몽골어로 이르겐, 그리고 칸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영민, 몽골어로 불가이르겐, 칸에 대한 복종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양분했던 몽골인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몽골이 고려에게 관대했던 이유를 그 기원이나 종족적 유사성에서 찾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고려와 친밀감을 형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감히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국제 질서를 안이하게 보는 관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종족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대상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가혹한 그런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게 가장 절실하게 나타난 게 타타르족을 절멸시킨 거였죠. 타타르족은 다른 어느 부족보다도 몽골족이랑 종족적인 유사성이 높았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절멸시켜야 한다는 적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은 동족에 가까운 적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처절하게 심판한 게 이 칭기스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레로 전쟁을 벌이긴 했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몽골 측의 동맹을 제안하고 우호적으로 나왔던 나라들은 절멸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 때문인데요. 서하 같은 경우는 칭기스칸에 대해 처절한 전쟁을 벌였지만 수도가 포위된 상태에서 몽골한테 혼인동맹을 제안을 하면서 우호적으로 나오게 됐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나오는 서하에 대해서 몽골에서는 그 항복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 몽골한테 반기를 들고 서하는 다시 몽골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몽골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하고 멸족까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몽골은 우호적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서 의외로 적대를 손쉽게 푸는 그런 경향도 발견이 되는데 살얼음판 같은 정세에서 자칫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서하의 사례처럼 처절하게 복수당하고 처절하게 절멸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고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고려 또한 절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를 했고 흔히들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제 경우에는 고려가 몽골과의 관계에서 한두 발짝만 좀 더 잘못 디뎠다고 하면은 몽골에 의해서 사라진 나라로 역사 속에 남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고려 조정에 대한 몽골의 보다 구체적인 사후 대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몽골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군사를 철수를 시키면서 다루가치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몽골 측의 감시관인 다루가치의 파견이 몽골 측이 고려에 제시한 철군의 조건이었는데요. 이 다루가치들은 서경을 비롯한 서북면 지방의 14개 요지에 72명 정도가 배치가 됐습니다. 여기서 다루가치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몽골어로 진압하다 혹은 속박하다 이런 뜻을 가진 게 다루라는 단어거든요. 이 다루라는 단어에 명사형 어미인 가가 붙고 거기에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치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다루가치 하면은 진압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속박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설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다루가치의 정체에 대한 역사의 기록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나라의 학자 조익이 22 사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루가치는 관인을 맡아 사물을 처리하는 관청의 장을 총칭하는 것이며 문관과 무관, 관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 지방행정관인
노 또는 부, 주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관명을 지닌 장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중서를 비롯한 고급 관청에는 다루가치를 두지 않고 그 예하 관청인 국이나 과 정도의 성격을 지닌 곳에 이를 두었으며, 지방의 행정관청은 위로는 제로총관부에서 아래로는 주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다루가치를 두고 통치했다. 또한 제왕, 부마, 공신들에게 나누어준 이른바 투하주에도 반드시 다루가치를 두었다. 앞서 기록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몽골의 다루가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지방 행정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려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이런 지방 행정관을 고려에 둠으로써 상당히 실질적으로 고려의 속국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속국이란 용어의 학문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몽골 제국의 정치적인 종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토착 군주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원의 간섭이 심화되면은 이 속국으로서의 성격에 다른 지위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종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주는 불편과 제약이 상당했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안에 다루가치와의 공존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존의 실패는 국내에서 전방위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고려의 최상위 권력층과 몽골의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나타나는 방식은 이제 고려에서 철수해가지고 요동까지 간 살리타이가 강화가 성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232년 2월에 고려의 중앙을 통제하라는 임무를 주고,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서 고려를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도단이라는 사람들을 개경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72명의 다루가치를 엮어가지고 총괄하는 다루가치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려의 내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간섭하려는 그런 속내를 보였고, 이런 다루가치가 중앙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최씨 무신정권 입장에서는 수도에서도 몽골의 견제를 받게 된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돼서 이 고려 최상위 권력과 몽골의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고려의 지방 권력과 다루가치와의 알력 다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은 1232년 7월, 그러니까 고려의 지방뿐만이 아니라 중앙으로 다루가치가 파견된 그 시점에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윤복창이란 사람이 북방 경계 여기저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루가치들의 무기를 빼앗고 무장해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루가치들이 이건 월권이다, 우리가 고려를 감시하러 몽골에서 왔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장해제 시킬 수가 있냐 하면서 자기들한테서 무기를 뺏으려고 하는 고려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인사건도 날 만큼 갈등이 격화되게 되니까 고려에서는 나름대로 몽골 측에 항변을 할 그런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에 몽골에 국서를 보내게 되는데, 지금 고려의 수도와 지방에 다루가치들이 굉장히 우대를 받고 있긴 한데 가끔 고려의 중앙에서 내리는 그런 명령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 다루가치들이나 몽골 사람들한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항변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는 없게 되고 오히려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루가치는 고려 지도부와 백성들 사이의 갈등까지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루가치로 인해서 고려 내부에 내분까지 생겼다는 건데요. 강화를 맺은 그 해에 대장군이자 서경 순무사, 그러니까 서경의 지방관이었던 민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민이란 사람이 서경에 설치된 다루가치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이 고려의 백성들이 너네 그러다가 우리 그지 된다, 진짜 큰일 나는 건 너네가 아니라 우리다 하면서 몽골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고려의 지방관이 민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니까 이 다루가치가 내전까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폐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고려 무신정권이 안 좋은 점은 이런 사회 전방위적인 갈등 상황을 회피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까부터 이 최씨 무신정권은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죠.
국가 중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을 질 사람을 자기네 집안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면피를 시켜주고, 또 이런 사회 전방위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회피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도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강화도로 천도한 때가 바로 1차 여몽전쟁이 끝나고 불과 반년 만에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로 천도한 게 우리가 그냥 역사 과목에서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천도 결정은 국왕이나 대소신료가 다 동의해서 내렸다기보다는 무신 정권의 독단에 의해서 내려진 겁니다. 실제로 국왕과 대부분의 신료들은 이 천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신 정권이 과거 삼국지에 나온 동탁처럼 천도를 강행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신 정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강화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후로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먼저 강화도로 넘어간 다음에 이 다루가치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한반도 본토에 있는 다루가치들을 거의 일제히 살해를 해버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했던 갈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게, 일단 강화도로 넘어간 무신 정권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경에 있었던 다루가치들을 살해를 한 건데, 앞서의 갈등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다루가치를 살해한 게 서경 백성들의 여론에 반하게 되죠. 우리는 다루가치가 있어도 매일의 삶은 비슷하고 솔직히 무신 정권이 부리는 행패보다 몽골이 나을 때도 많다, 이런 식의 견해를 많이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몽 항쟁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리는 건 사실이지만, 고려의 백성들 자체가 고려 왕조, 사실 본질은 최씨 정권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일관되게 의견이 일치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강행함으로써 무신 정권은 백성들의 여론에 반하고 또 몽골의 무력 도발을 부를 수 있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불위의 사적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천도를 강행한 그런 정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묘사한 고려와 몽골의 1차 전쟁은 상대국과의 소통을 차단해가지고 발생한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묘사할 2차 이후의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갈등 상황, 그러니까 고려 수뇌부와 몽골의 갈등, 그리고 고려의 지방 세력과 몽골의 갈등, 더 나아가서 고려의 지도부와 고려 백성들의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 상황들을 무신 정권이 전부 다 회피함으로써 발생한 그런 전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2차 이후의 전쟁은 1차 전쟁 이후로 몽골의 다루가치 파견, 그리고 그 다루가치의 살해, 이것과 얽힌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1233년, 불과 1년 만에 몽골로부터 2차 침입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유명한 게 우리가 국사책에서 많이 봤던 처인성 전투인데요. 이 처인성 전투에서는 몽골군의 지휘관 살리타이가 김윤우의 부대에 의해서 사살되고 몽골 측이 철수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비록 부분적인 성과지만 과거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웠을 때는 몽골에 대한 고려의 항전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적인 전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화도의 고려 조정이 섬으로 피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토의 백성들이나 군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알아서 몽골과 싸워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도부와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이런 문제점 때문인데요. 백성을 위하지 않는 정부, 백성을 내팽개치는 정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이런 질문이 남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무신 정권은 이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친몽골파를 수청한다는 명분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또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좀 냉정하게 보자면은 몽골과 싸운 본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몽골에 다소나마 협조적이었으니까 살아남았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본토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친몽골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몽골과 부딪히면서 격전을 벌이고 살아남았든, 혹은 다소 비굴하고 매국적인 행위를 했을지언정 이 몽골과의 그 아수라장을 다 견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섬으로 나가가지고
피신해 있던 그런 무책임한 지도부가 심판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판단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몽골을 따르겠다는 관료나 신민들이 점점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과 최씨 정권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지어 내전까지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서경의 낭장 홍보건이라는 사람이 몽골과 내응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 홍보건은 커버칠 여지가 없는 게 굉장히 악질 중의 악질인 고려의 배반자입니다. 몽골 측에 굉장히 밀착돼가지고 고려에 대한 적대행위나 배반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찌되었든 이 홍보건 외에도 고려의 무신 정권을 따르느니 차라리 몽골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경에서 홍보건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고려의 무신 정권은 3,000명의 관군을 파견을 하게 되고, 이 서경을 근거지로 하는 이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서경을 완전히 유린해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틀어박힌 본군이 본토에 있는 자기들의 주요 거점을 스스로 파괴하는 이런 상당한 비극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고려의 개국 이래로 여러가지 이유로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야말로 사상적인 측면에서 가장 질적으로 낮은 싸움을 하게 되고 가장 참혹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북진이니 사대니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완전히 등진 그런 지도부와 매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리가 싸우는 이런 참담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내전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1233년에 경주와 영철의 농민군들이 무신 정권의 군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도저히 무신 정권에게는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 다들 차라리 몽골이 낫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는 기득권 세력은 우리가 타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고 일어난 거죠. 고려는 정말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불과 몇 년 만에 국토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쑥대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지리한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2차 전쟁이 끝난 불과 2년 후인 1235년에 오고타이 칸에 의해서 3차 침공이 또 자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전달해도 피로감이 드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몽골의 3차 침공이 벌어진 이래로 또 4년 정도의 참혹한 세월들이 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년 정도의 세월 뒤에 국왕인 고종이 직접 황제를 안해난다는 그런 조건 하에 화의가 다시 맺어지게 됩니다. 참, 그리고 나서 참 고려가 외교적으로 참 신뢰가 없었던 게, 그러면서 또 다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친조가 어렵다면서 자기들이 내민 화의 조건을 위반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고려도 어지간하다 싶고, 참 몽골도 어리숙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건 아마도 좋았던 시작을 계속해서 좋게 맺고 싶은 그런 의도가 계속 깔려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칭기스칸의 유운이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오고타이 칸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밟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참고 갈지.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계속 참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몽골의 3차 침입의 와중에 몽골은 서방원정을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에서 계속 전쟁을 수행한 걸 보면은 이 오고타이 칸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이 나는 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이 전쟁의 와중에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종교적인 기원이라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종교적인 기원을 하는 그 주체가 어떤 멘탈과 지향을 가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신정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상황들을 회피를 하고, 그러니까 몽골을 회피를 하고 한반도 본토에 있는 지방군을 외면하고 그 다음에 백성까지 외면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이기적이고 사악한 정권이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하면서 달래야지.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이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지원이라도 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팔만대장경을 축조를 해야지 몽골은 물론이고
지방 세력과 백성들에게까지 등을 지면서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봤자 무슨 실제적인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만대장경의 예술적인 가치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판이 거의 8만 장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서체가 거의 일정하고 오탈자가 0.0003%였다는 전설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0자 원고지 1645장 분량을 썼는데 오탈자가 한 글자밖에 없다는, 통계적으로 그 정도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지는 조금 의문이 들면서도 그 정도의 정성이 들어갔으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235년부터 1239년까지 대략 4년 정도 전쟁이 계속 지속된 이후에 불과 1년 후인 1240년에 몽골의 4차 침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이게 강대국을 상대로 싸울 때의 문제점입니다. 강대국은 힘이 남으니까 계속해서 정말 끝도 없이 이런 병력들을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처참하리만치 핀치에 몰린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침공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태자를 몽골의 인질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왕족을 태자로 속여가지고 귀족 자제들과 함께 몽골로 인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질과 함께 공물을 바친다는 약속, 강화도에 있는 이 지휘부가 본토로 나오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약속 다 어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국제적인 신뢰,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게 되고, 이쯤 되면은 아무리 그 한반도에 있었던 세력이라고 해도 사실 커버를 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적국이고 아무리 전쟁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그 최소한의 도의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자기 백성, 우리 백성이라도, 이 한반도에 있는 백성이라도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철저히 보호를 하지 못하더라도 철저히 보호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라도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전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국가 세력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기본 전제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등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잔수만 벌이는 이런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진 않고, 사실 국사 교과서나 이런 곳에서 대몽 항쟁기에 이 군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내막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에게 한 거를 하더라도 우리 아군과 국민은 보호하는 상황에서 적과 대항을 해야죠. 이렇게 지리한 전쟁이 계속해서 4차에 걸쳐서 벌어지는 동안에 오고타이 칸은 1241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고타이 칸의 사망과 동시에 몽골군이 고려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오고타이 칸 사망 후에 오고타이 칸의 부인인 투레게네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섭정 과정 중에서 외정, 그러니까 외부로의 원정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고 데칸의 즉위를 차지하려는 몽골 내의 집안 싸움이 시작되게 되죠. 오고타이 칸의 아내였던 투레게네는 오고타이 칸의 뒤를 이어서 구유쿠를 칸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쿠릴타이를 계속 계획하려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쿠릴타이가 계획가 되려면은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아내였던 보르테의 네 아들 가문에서 모두 참여를 해야 이 쿠릴타이 계획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치 가문의 바투는 그 투레겐의 아들인 구유쿠와 서방 원정에서 굉장히 척을 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유쿠 칸의 데칸 추대에 불참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태무게가 데칸의 자리를 노리고 만주에서 몽골 초원으로 진격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오고타이 가문에서 기민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태무게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는 동안에 오고타이 칸의 아내인 투레게네가 사방에 있는 가문의 왕자와 총독들을 다 회유를 해가지고 쿠릴타이를 열어서 구유쿠를 데칸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유쿠는 음모의 재앙답게 삼촌인 태무게를 제거하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투레겐의 측근까지 숙청하는 이런 냉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의 권력장이 굉장히 강한 만큼 고려의 문제에도 바로 곧바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너네도 우리가 4차로 침공했을 때 우리가 전쟁을 멈추면서 했던 약속, 곡물 바친다는 약속, 그리고 본토로 나오겠다는 약속, 둘 다 안 지켜?
가만히 있어. 전쟁이다. 하면서 1246년에 6년 만에 다시 5차 침공을 일으키게 되고 969의 성정대로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끈질기게 청천강을 오하면서 그 이듬해에는 황해도까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으로부터 야금야금 한반도의 지배권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969가 재위 2년 만인 1248년 병사를 하게 되고 고려에서 계속 전쟁 중이던 몽골군은 다시 북방으로 철수하게 됨으로써 고려는 다시 한번 산소호흡기를 끼게 됩니다. 이 969칸의 사망 이후에 대칸의 즉위는 툴루이 가무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몇 년의 시간의 텀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는 잠시나마 전쟁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5차에 걸친 몽골의 침공에 의해서 국토가 워낙에 황폐화되고 또 국가 내부적으로 무신정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방 세력과 무신정권의 대립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국가 지도부와 백성 사이의 대립 이런 것들이 격화되면서 고려는 사회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오고타이게 칸이 통치할 시점에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배층이 더욱더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고 고려의 국토가 아수라장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방송에서는 툴루이게 칸, 그러니까 몽케 칸과 쿠빌라이 칸의 시대에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줄이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은 이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